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의 토크 살롱입니다. 네, 오늘 이제 15일,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죠.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요즘에 일본하고 관계가 많이 또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일본하고의 관계는 항상 보면 이렇게 원만하지 못해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보면 우리에 대해서 다른 외국하고 비해서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대등하게 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또 이상하게 우리 권력자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과도하게 잘 지내려고 하던가 아니면 과도하게 또 반감을 가지고 있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역사에서 한일 관계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긴장 관계가 항상 흘러왔었죠. 그래서 워낙 중요한 이웃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그렇고 일본과 중국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특별히 또 일본 전문가이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보셨지만 우리 정춘생 국장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유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은요, 저희는 사실 일본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추임새를 넣는 그런 진짜 역할. 귀한 자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것도 많고요. 자, 일단은 뭐, 오늘 8월 15일인데, 자, 저희가 평소에 항상 생각하는 게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이 세계사적 흐름, 이거에 따라서 사실 운명이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의 관계도 사실은 한일 관계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세계사적 흐름 전체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하면서 봐야 우리가 미래를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역사 공부도 좀 오늘은 같이 해나갈까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일본 하면 1910년 국권을 상실한 당시에서부터 이제 한일 관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그 전후로 해서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 러일 전쟁 이후부터 이렇게 해서 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러일 전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고, 그때 그 영국하고 미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네. 그거는 그 좀 크게 지정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정학이라는 그 학문적인 수준에서도 18세기쯤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사실 그 지정학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먼저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그 아주 큰 대륙 세력, 네, 대륙 세력입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미국이라는 해안 세력이 싸운다. 근데 그 싸움의 중심에는 연해 세력이라는, 그러니까 한반도 같은 대륙 세력도 아니고 해안 세력도 아닌 중간에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연해 세력. 여기서 그 해안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그 부딪힌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륙 세력은 바다로 나가려고 하고 네. 해안 세력은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네. 그래서 연해 지대에서 부딪힌다.
네. 세계의 많은 전쟁의 요내지대에서 일어났다. 아, 베트남 네. 전쟁 같은 것도 그렇네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크림반도나 발트해 이런 예, 데도 그런 마찬가지고. 것도 거기도 그 예를 들면 러시아가 그 흑계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렇죠.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것은 대륙 세력이 한반도를 더 가져야만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것을 그 막으려고 하는 그 해안 세력이 또 한반도를 가져야만이 대륙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그 큰 그림에서의 지정학이라는 한군 체계, 정치 외교적인 세계는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져 왔습니다. 네. 그것을 그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세계의 정치가들이었던 거죠. 네. 예, 네, 우리는 그러나 그러한 지정학을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이니까 한국에게 그래서 많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학자들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항상 우리는 우리하고 우리 옆에만 딱 보는 예, 거죠. 크게 전체 그림을 보지 네. 않고. 그렇지 않고 사실 그 당시 미국은 특히 18세기가 되면 그 독립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그때의 모델은 바로 영국이었어요. 아, 예, 근데 그렇죠. 영국이 왜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그 공부를 했더니 그거는 해양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대항해 시대. 예, 해양. 그죠? 네. 바다를 네. 지배했기 때문이다. 자,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게 미국의 생각으로 갑니다. 그때는 해안 세력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륙 세력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새로운 그 적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그 일본이라는 작은 나라이지만 네. 해안 세력, 네. 이 일본하고 미국이 또 영국까지도 그 하나가 되어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그 막아야 된다. 네. 그게 그 로일 전쟁으로 가면서 일본을 내세웠지만 미국하고 영국은 그 일본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그때. 네. 예. 그러니까 카츠라 테프트 미리악 같은 것도 그 과정에서 나왔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한반도가 약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냥 그 일본에게 맡기면 된다. 그런 정세를 알았을까요? 그때 예. 당시에. 근데 그거는 다 지정학으로 지정학이라는 것은 그 예를 들면 독일에서 먼저 대선됐고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칸트였습니다. 칸트가 네. 만들어서 그 독일의 칸트의 영향으로 마지막에 히틀러가 더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거는 대륙형의 지정학이었지만 네. 그것이 그 해양형으로 가서 미국에서도 현재는 대선되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워낙 컸잖아요. 네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러시아 엄청나게 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서쪽으로,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굉장히 견제를 하고, 근데 네. 극동 쪽으로 또 러시아가 확장하는 것도 견제해야 예, 되고. 왜냐하면 그죠? 그때는 영국은 세계 바다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바다에 러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양료 그 구한말에 그죠? 거문도 사건인가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영국이었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영국은 그 여러 가지 세계의 거점, 그 자신들의 작은 나라이지만 일단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거점을 점령하려고 한 것입니다. 네. 일본에도 그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도쿄 쭉 남쪽에 있는 네. 그 섬에 영국이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것이 그러나 45년 이후에는 그 미국 쪽의 힘이 옮겨졌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이 세계의 바다의 대국으로 계속 그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륙 세력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것이 현재의 그 바이든 정권, 이거는 지금도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다기보다 크게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서 오는 미국의 일관된 전략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해안 세력의 목적은 대륙 세력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목표는 중국하고 러시아이고 네. 그것은 민주주의화 시킨다는 이야기가 네, 되죠. 민주화 시킨다. 예. 네, 네. 네, 그게 현재 중국 포위망이자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결국은 러시아를 망가뜨리는 네. 그러한 그쪽의 지정학적인 움직임으로서도 그렇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세계 역사라기보다 하나의 지리학하고 정치학의 결합된 그 일관된 미국의 전략.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방어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무너뜨려서 태평양으로 나가야 된다. 네, 예. 태평양으로 나가야 예. 된다. 네. 그런 그래서 한때는 그 만주의 공방전도 있었고요. 아, 그렇죠. 예, 네. 만주. 일본이 선수를 치고 만주를 네. 그 장악하고 만주 사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나 그것은 원래 미국이 사실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만주의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거는 뭐 침략이라기보다 이권 전쟁이었죠. 그것을 그 일본이 그냥 침략해버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한 미국하고 마지막은 부딪히게 됩니다. 예. 미국이 원래 만주에 눈독을 만주, 들고 예. 있었군요. 그- 이건 처음 듣는 얘기네. 예, 예. 네, 네. 그거는 우리 지금 역사 전부 다 공부를 이렇게 하고 눈이 있어요. 동글동글. 그거는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이전에도 만주의 이권을 중심으로 일본하고 상당히 경쟁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도 그렇고요. 네. 네, 네, 막 그 다음에 사실 그 일본하고 그 미국은 원래 같은 해안 세력으로 네. 같은 방향 대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한패라기보다 한 배를 탄 예, 것처럼. 예, 그죠? 그런 그 같은 그 부류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대비한 전쟁에서 부딪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롤 전쟁까지만 해도 네네. 일본이 아주 이쁘게도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막아주니까.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이쁜 존재여서 네, 네.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이 극동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갖는 거에 대해서 다 묵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일본이 이제 점점 만주 사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중일 전쟁 일으키더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이제 일본이 막 이제 건방져진 거죠. 네네네. 오만해지면서 드디어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을 일으키는데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들을 공격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정학적인 관점인데 단지 미국의 논리 속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대. 네. 여기에 큰 나라가 생기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대륙으로 가는 못 길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당시 미국하고 영국이 일본하고 한패였는데 그러나 초기다라고 간주한 시점은 바로 일본이 연해지대에 대일본 제국을 만들려고 이게 시작했다. 그냥 이렇게 러시아 남하만 막을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막 동남아까지 나가면서 굉장히 커지고 있었죠. 예.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 대륙으로 들어갈 때 일본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해안 세력이었는데 갑자기 연해 세력이 돼가지고 대륙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본이 막아놨다라고 해서 대변 전쟁에서 일본을 철저하게 패배시킵니다. 그 이후는 다시 너는 우리 편이다라고 해서 일본을 다시 한번 해안 세력, 미국의 지배하에 두어서 현재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걱정은 일본이 언젠가 다시 미국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니까 네.
그 일본의 자위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때는 그 헌법 개정으로 일본에 해가지고 그렇죠. 평화헌법. 일본군을 다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예. 네, 그러나 미국을 돕기 위한 일본군으로서의 평화 헌법을 지키면서도 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을 오로지 돕기 위한 그 자위대 일본군으로만 만들고 그래야만이 미국하고 일본이 그 미국의 공존할 예, 수 있으니까. 미국의 지시로 일본군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까지 그 계속 그 일본에게 갖게 하려고 이게 미국의 현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미국의 어떤 면에서는 그 극동 지역의 대리인 역할을 예, 대리인 하고 역할을. 있는 건데 이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선상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재무장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스토리 메이킹을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하여금 당신네들의 큰 국제 전략 하에서 우리가 그 요 지역의 대리인 역할을 해줄게. 네네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재무장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재무장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나 평화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근대적으로도. 미국이 그러니까 그 일본을 갖다 말하자면 손발을 묶어놨던 건데 이걸 네네.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일단 현재 평화 헌법으로서는 다른 나라에 상륙하여서 공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약간 거기 한계가 있는 거죠. 아직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나 네네, 드려도 되나요? 질문하셔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뭐 오늘 다룰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똑같이 세계대전을 겪고 똑같이 이제 패전국이었던 독일하고 일본이 굉장히 지금 그 걸어온 그 발자취가 다르잖아요. 독일은 그렇죠. 철저하게 계속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고 배상은 철저하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피해자인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그리고 뭐 역사 왜곡까지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묵인하에 지원하에 그러니까 역사적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돼 왔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그것은 부분에 그 네. 상당히 그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 친미 경향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그 네.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일단 역사적인 진실로 말씀드리면 네. 이러한 그 미국 쪽의 일본 견제는 처음 있었습니다. 일본을 완전히 독일처럼 그 민주화 완벽한 민주화를 해야 처음에는 된다. 그렇게 하려고 있었습니다. 했었죠, 그죠? 그러나 네, 네. 역코스라고 해가지고요. 중간에서 역코스. 바뀝니다. 역코스, 그 역행 코스로 갑니다. 역코스. 예, 그러니까 민주화를 쭉 했는데 갑자기 멈춥니다. 그 냉전 때문인가요? 예. 아. 냉전이 시작되었고 또 결정타는 6.25였습니다. 6.25. 예. 그러니까 일본으로 다시 어느 정도 뭐 필요하다. 해안 세력을 그 지키기 위한 그러한 교두보로서 일본을 써야 한다. 그거는 독일하고는 조금 달랐죠. 네. 거기는 나토가 생겼고 그렇죠. 일단 그 소련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극동 지역은 그 동북아 지역에는 북한이 생겼고 그 당시는 중공이 있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사실상 소련도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이거는 훨씬 그 동북아 지역이 미국에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그 지역이 된 것입니다. 방공 전략으로서. 예. 그래서 방공의 기지로서의 일본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방공하고 친미 이것을 그 맹세한 A급 정범을 소판시킵니다. 그게 키시노부스케죠. 키시노부스케가 바로 그때. 키시노부스케가 A급 정범의 상당히 그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만주를 만든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731 부대의 모든 비밀도 알고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친미를 맹세합니다.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거기서 일본의
전후에 극우가 시작된 거죠. 아. 예, 근데 아베 신조로 완성됐습니다. 이르다.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만약에 공산화가 돼버리면 그럼 일본까지 만약에 넘어간다. 네네. 그러면 바로. 사실은 이 밑에 인도 차이나 지역도 거의 공산주의 네, 국가들이니까요. 아시아 전체가 공산주의에 기지화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겠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북한하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라는 곳이 하나의 미국의 어떤 기지화된 네네. 건 아시아에서요. 네. 아, 네, 현재도 미국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기지로서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산지이 바로 그 오키나와이고요. 예, 오키나와에 그 동해안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5년 이후 사실상 그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주지 않고 72년까지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합니다. 그 돌려주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예.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돌려줬지만 사실상 미국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네네. 미국 기지가 예. 거의 그리고 네. 일본도 자위대를 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 국방부하고 자위대 간부의 그 비밀 회의가 한 달에 2번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내용, 초헌법적인 내용, 일본 안에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다가 지난해 12월에 방역 능력을 일본은 갖겠다. 방역 능력. 그러니까 반격 능력. 네. 죄송합니다. 네. 제 발음이 네네네. 아니 방역- 시청자를 위해서 예, 한번 방역 능력을 갖겠다. 그렇게 반격 말했잖아요. 능력. 네. 예. 네. 네, 그것은 의회를 동가시키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 내각 회의의 결정입니다. 아. 예, 이것을 가기 그게 결정. 가능한가요? 그게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헌법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그 일왕제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 일왕제, 일왕. 천왕제, 예, 일왕제, 천왕제. 일왕이죠. 일왕제. 일왕이 결정하면 이거는 신의 명령이었죠. 아, 45년까지. 그렇죠. 예, 그것을 그 한국에서도 칙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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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런 거 왕의 바로- 칙령. 예. 측면. 네.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네.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저희가 예, 한번 다시 한 번 더 네네.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일단 45년까지는 있었어요. 즉. 네. 그러나 그것이 45년 이후는 사라졌죠. 네. 일왕이 사람이 됐으니까. 네, 네. 예, 그러나 내각 제도로서 그 흔적을 남긴 거예요. 아, 예, 내각 그거는 제도에서 가기 결정이라는 아. 거. 이거 한 번 결정하면 어. 반영구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 이게 그래서 반격 능력 이런 걸 또 결정을 하고 이렇게 쭉 오는데요. 그 사실 이 반격 제가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 인터뷰. 인터뷰에서 네네.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한다, 뭐 이해한다 이런 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야기. 예,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네. 우리는 어쨌든 뭐 이렇게 아무리 흐름이 미국에 의해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의 반격 능력 허용해 반격이라는 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사실은 반격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격 능력을 갖는 걸 허용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재무장을 인정하겠다. 네네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것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 후보 시절부터 네네네. 그 북한에 북한에 대해서 대한 선제 공격. 억지력은 그 선제 공격이다. 음. 이 말하고 반격 능력 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아. 예, 완전 같은 개념이에요. 말만 다른 아하, 것뿐입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선제 공격이라는 게 뜬금없는 선제 공격이 아니라 공격을 우리가 당할 것 같으니까 공격 당하기 직전에 우리가 선제 공격해서 그게 반격해 버리겠다 그게 이런 거군요. 일본의 반격 능력과 똑같습니다. 아, 그럼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개념 선제 똑같아요. 공격이네요. 예. 그러면. 그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같은 개념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3극이 일본을 공격할 것 같은 희미가 보이면 보인다. 그러면 미리 그 반격한다. 예, 음?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이게 내용이군요. 사실상 그 일본하고 한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개념이 쭉 그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한미일 간의 협의된 사항으로 네. 보이네요. 그렇지 않을까. 예. 미국도 일본을 그렇게 평화 세력으로 묶어놓으려고 했지만 그 자신들의 전략에 일본도 한국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풀어놓는 거죠. 네. 예. 현재로서는 현재는 어쩔 수 그렇다. 없이. 예, 예. 예. 이제 8.15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역사적 네. 배경 살펴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네, 네, 이게 네. 이 한반도 문제는 처음부터 지정학적 배경이 이미 이론이 있었다는 거. 네. 네, 네. 이 한반도 세력의 본질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대결이었다는 것이고 네. 그 세 번째가 그래서 연해 지역에서의 강대국 출현을 네, 네. 막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태평양전쟁을 맞습니다. 만들었고 그것이 6.25를 기점으로 완전히 반공 친미를 결의했던 A급 전범들이 석방되면서 네, 네. 지금의 이제 이런 구도를 갖게 되는 배경이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지금 정리. 정리 네. 이제 편하게. 요점 잘하시네요. 정리. 아니 이게 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네. 아니 그런 거 한 번씩 공부 해주시면 잘하실 것 좋아요. 같아요. 네. 공부하셔야 돼. 저 자막으로도.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일본 정치와 한일 관계가 이제 다뤄야 될 타이밍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딱 느끼잖아요. 어쨌든, 미국이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련의 어떤 강제동원 그 배상, 그 양보한 거라든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정말 이 마음에 부글부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 배경에는 이제 배후에 어쨌든 미국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로 다 생각을 은연중에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하다가도 마지막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게 뭔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큰 힘이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렇다고 해도요. 이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역시 그 사실상 현재로서는 반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켰어. 네. 그 반공. 지금 뭐 윤석열 정권도 뭐 빨갱이 프레임을 다시 내세우기 메칼시즘으로 시작했잖아요. 완전히. 네, 네.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거는 그 45년 이후에 바로 반공 친미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또 다른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그 구도가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면 이게 당시로서는요 뭐 소북전연단을 대표로 그 꼽을 수도 있는데 그 빨갱이는 안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악마다. 안마 네. 사탄이다. 사탄이다. 예. 뭐 당시에 그러한 보수 기독교하고도 이런 것이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추교도 된다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래 악마니까 죽여도 악마니까 된다. 그 살육의 대상으로
삼아도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거기에 단씨는 약간의 진짜 관적인 기독교 세력이 어떤 면에서는 토음르증 사실이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신앙적으로 사단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그 예. 신앙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네네네. 거네요. 네. 제주 4.3 사건 때 그런 네. 광적인 사륙의 결과가 제주도민 3만여 명의 학살이었습니다. 네. 그걸 서북청년단이 배 타고 건너와서 벌였던 학살이었거든요. 네. 그것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 배경에는 아. 빨갱이는 죽여야 된다. 네. 빨갱이는 악마다. 같은 프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행동했던 거죠. 왜냐면 종교적 예.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게 이스만 바탕이 대통령 됐겠네요. 자체가 네. 기독교 신자였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보호를 했습니다. 이스만 대통령 자체가. 네, 그래서 특히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공산주의로 기독교를 단합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내려온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교회 몇 개 있죠. 예, 예. 네. 그리고 일본의 단합 속에서 네. 또 해방되었기 때문에 바로 당시에 그때 일본의 일제 간점기의 단합으로 기독교는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도 때도 또 탄압을 그렇고. 받았으니까. 그리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받았고. 그렇죠. 또 사실은 뭡니까? 전라도에서 그때 어디죠? 그 교회에 이제 교회에서 학살도 일어났죠. 제암리 교회인가요? 예.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예. 그러한 일제 단합하고 북한에서의 공산주의에 의한 단합에서 사실상 남한에 내려온 분들도 남한의 기독교 신자들도 이승만은 자신들 보호해주는 어마어마한 구원자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다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승만이 반공글을 더 엄청나게 더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이승만을 더 이승만의 지휘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진위대. 요새도 친위대들이 많아서 너무 예, 힘든데 그러니까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가 다시 재현될 위험이 조짐이 전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조금 걱정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보면 사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우리 폭력적이 돼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신앙적 또는 종교적 광기까지 이제 더해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한 또 요즘에 맹목적인 어떤 추종 네, 그런 게 약간은 광기에 가깝게 흘러가고 저는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기독교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안에 기독교의 기본은 물론 반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권이나 민주주의, 평화주의 이것도 강하지 또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기독교계도 그렇게 갈라지고 또 사회에도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4.19를 더 중심으로 해서 또 평화, 인권 세력이 커졌습니다. 당시. 네네네. 그러나 그 이후 또 박정희 정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래도 많은 보수 기독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조창 기도회를 많이 했고요.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오로지 반공.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러한 어떤 반공 내지는 이런 사상이 극단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폭력적화됐을 때는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데요. 우리 교수님 다시 한일 관계로 좀 그렇죠. 돌아가서 네 재밌는데 그렇죠. 네. 이게요, 요새 우리가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도 하고, 또 사실 강제동원 배상 이거 양보하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억압받는 느낌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됐지만 마치 뭔가 우리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지배를 당하는 느낌? 우리 스스로. 근데 어떤 물리적으로 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지배를 당한 느낌. 이게 우리의 콤플렉스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강제동원 그 배상 이거 양보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여기서도 혹시 말씀하시게 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지금 일본 정부의 아까 말했던 반격 능력 보유는 윤석열 정권이 이야기했던 선제 공격과 똑같은 의미이다라는 설명을 드셨는데 그런 인식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발현될 때가 정말 공포인 거거든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정부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의 네네. 채택에서 드러났다고 네. 봅니다. 이 정부 제3자 변제 방식이 왜 문제냐면 거의 초법적인 수준의 월권을 행정부의 수반이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뭐였냐면 일본의 전범 기업에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게는 명백하게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행정부의 수반이 정면으로 부정해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아니라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될 배상 책임을 대한민국의 제3자의 기업의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변상해 주겠다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행정부가 뒤엎은 것이고 이것이 마치 합리적인 문제 해결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그걸 현실화했다라는 것. 결정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정부의 제3자 강제징용 그러니까 변제 방식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그걸 의회가 바뀌니까 또 이런 일이 서울시 벌어지죠. 의원 112명의 전원 찬성인 것처럼 서울시 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비이성적인 야. 행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흑역사네, 흑역사 완전히. 이게 네, 다른 그러네. 측면에서 믿을 보면 수 오히려 없죠. 더 큰 문제가 이 피해자들의 그 배상 요구를 한갓 그냥 돈의 보상만 받으면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치부한다는 게 더 큰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피해자들은 어쨌든 전범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그에 맞춰서 이제 피해 배상까지 원하는 건데 그냥 제3자 변제 방식은 당신들이 원하는 그 제3자를 통해서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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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전에 이제 2015년도 위안부 문제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근데 네. 이제 이게 차라리 이게 무슨 일본 기업이 어떤 뭐 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배상하는 방식을 자신들이 뭔가 좀 제안을 하고 그 우리 정부하고 협의했대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배상하는 거죠. 한국 기업이. 그리고 우리 그 행정부에서 다 생각해주고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처음부터 미래를 끝까지. 위한 해결 방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이게 어불성설해요. 결국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정부가 냈지만 이게 실행이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네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봅니다. 그러니까 민법, 일본도 그렇고 한국의 민법에는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렇죠. 제3자 변제는 못한다.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배상을 청구를 했던 유가족이라든가 그 당사자 당사자들도.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 마치 영혼이 빼앗기는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요. 지금 미쓰비시 강제징용에 이제 생존해 있는 생존자 3분 중에 이제 2분은 명백하게 아직도 그 변제 방식, 제3자 변제 방식을 반대한다라고 의사표명을 확실하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윤석열 정권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냐? 반격 능력은 윤석열 정권이 얘기했던 선제 공격과 똑같다는 말씀, 즉 국제 정세 인식이 벌써 일본 정부와
거의 일치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일치된 시각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냐.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의 의사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더 앞장서서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고 강제징용 같은 역사 문제에 대한 해석과 해결 방법 역시도 우리가 먼저 민주주의 상권 분립의 기본 원칙을 파괴해 가면서까지도 일본 전범 기업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국민들이 인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 이게 궁금한 게요. 야,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일본 친일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하느냐. 이게 그러면 어쨌든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 전에 보면 뭐 이렇게 같이 세 나라가 모인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던 거 아니냐. 발표를 이후에 했을 뿐이지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국제 전략과 관련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그 위험한 부분들이 네.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미국하고 일본은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는 한 번 좀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만 유사시라는 이야기 자체도 네. 미국의 CIA가 만들었다라든가 그렇죠. 그 시나리오가 미국의 그런 그 이야기가 전략 있죠. 연구소들이 많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오키나와의 그 일본 사령관, 그 네. 미국 사람인데, 우크라이나를 그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을 쭉 예측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몇 년 전부터 러시아가 침공해도 그 버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파이낸셜 네. 타임스에게. 네. 근데 지금 그 준비를 일본 주변의 지역에 우리는 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바로 침공을 그래, 그것은요, 물론 침공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 존재하겠다. 그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본은 그러한 미국의 결정에 절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일본은 네.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데가 없으니까 일본은 그런 상황이지. 그리고 그 아시아판 나토를 일본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사실이 있고요. 네, 그러면 그 한미일 건조라고 쭉 그 말하는 그 부분은 뭐 우리는 그 북한에 대한 그 하나의 방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한미일을 완전히 그 군사동맹으로 묶어놓고 싸우자. 이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까도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보면 무너뜨려야 하는 그러한 전략을 처음부터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큰 타격을 입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러시아는 다행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러시아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이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시작하느냐라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지, 그거는 한국하고 일본의 교리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8월 18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요새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미국 쪽에서 그때 그 일본하고 한국이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제3국에서 그 예를 들면 일본이 공격받았다. 그때는 그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서로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리 이거는 군사동맹 만들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그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하고 언젠가는 싸워야 되는 해안 세력을 묶어놓고, 우리도 지금 남한도 해안 세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안 세력이 돼버리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아까 그 연해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양쪽 세력을 서로가 전략적으로 이 연해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전략적 가치를 잘 활용만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중동 같은 경우에도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아주 현명하게 뭐 조금 그거하게 얘기하면 좀 영악하게 네, 잘 네. 이용을 하면 굉장히 우리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아 이게 너무 심하게 한쪽에 한쪽으로. 완전히 엎드려 버린 거 음. 아니냐 이거. 그러면 더 이상은 전략적 어떤 전략적 그 공간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철칙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늘 쓰고 말하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민들이 아, 이건 좀 너무 걱정스럽다라고 말하는 그렇죠. 것이 네. 존재하는 현실은 3차원 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동은 딱 머릿속으로 평면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편이고 한국, 미국, 일본은 한편이다. 저 반대되는 세력은 반드시 때려잡아야 될 때려야 적대 되지. 세력이다. 근데 이제 그게 딱 이렇게 딱 부딪히는 구조되어 게 있는 거죠. 그 딱 부딪히는 게 바로 어떻게 한반도니까. 보면 사실 대만보다도 저는 한반도가 더 위태위태해 예, 예, 보이거든요. 예, 예. 아니 그- 오죽하면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서 이런 걱정을 쓰고 있죠.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든 올인 정책으로 외교 정책을 폈다가 곧 트럼프 당선 시절이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걸 네. 조선일보가 되묻고 있어요. 예. 그래서요. 네. 그 아까 지정학의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달라요. 네, 네. 우리는 그렇죠. 조금 우린 거- 다르죠. 거기는 그래서. 해안 세력이고 네. 우리는 연해 세력입니다. 네, 네. 연해 세력은 평화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전쟁이 그러니까 일어나면 항상 피해를 입죠. 피해를 어떤 입기 때문에. 쪽이든 간에. 그러나 영해 세력도 대륙 세력도 여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를 잡아야만이 그 어떻게 교두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치가 높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지정학으로 보면 연해지대를 장악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도 러시아도 그 중국도 한반도를 주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치를 사실 높여서 우리가 뭐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밸런스라는 역할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약해서 못했지만 지금 네.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네, 그것을 그 잘 못해가지고 현재까지 네.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있지만 네.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 지금 보면 굉장히 고민이 뭐냐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하는 게. 그런데 또 하나의 그 걱정은, 야, 그런데 이 구도가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한국도 6.25 전쟁을 겪고, 어쨌든 많은 그 미국의 많은 도움을 이제 받았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어쨌든 일본하고는 여러 가지 그 이런 게 있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또 실제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국이 아무리 못마땅해도 우리가 이거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미국을 배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면서도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전략적 가치 잘 활용한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래도 일단 6.25 때하고요, 현재를 비교하면 6.25는 미국이 가장 도와줬지만 네. 그러나 16개 나라가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는 유엔군이었습니다. 네. 유엔군이 변손된 거잖아요. 네. 그러나 다시 물론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한반도에서 그 다음에 위험이 닥칠 때 유엔군이 변손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뭐 지금은 유엔의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상해 미사국 탄시하고는 자체가. 지금은 전혀 네.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네.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었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예. 지금 국민당 정부죠, 그죠? 네네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은 연합군이었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탄시하고 지금을 동일시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가장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발상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그 냉정하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설득해야 되고 그냥 미국이 말하니까 우리 그냥 간다라기보다 그 서로의
이익을 미국도 그 물론이 존중하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네. 일본이나 지금 한국은 일방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일반적으로 미국이 제시하면 알았다는 있죠. 식으로 그렇죠. 가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외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외교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미국도 네오콘이 장악한 것 같아요. 네, 네, 국제 전략 네, 면에서는. 근데 이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게 그지가 없는데 하여튼 뭐 문제가 일단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그 대만으로 그 군대가 이제 이 한반도나 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미군 기지가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도 무사하지는 못할 무사히 거거든요. 못합니다. 그리고 좀 혹시나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60일만 미군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60일. 60일. 아, 그 이후는 미국 의회에 승인이 동의를 받아야 필요합니다. 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미국 의회가 승인할 리가 없다는 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은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한국군하고 일본 자위대에 그리고 필리핀까지 동원 해야 필리핀까지. 된다. 그러나 필리핀은 거부를 했어요. 아, 예. 네, 일본 자위대는 예를 들면 상륙할 수가 없어요. 평화 헌법에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방역 능력으로 미사일을 쏘는 것밖에 못 돼요. 네. 그런데 상륙할 수 있는 곳, 대만에 직접 상륙할 수 있는 곳은 한국군밖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미군이 그 60일 이후에 빠질 경우 네. 이런 부분이 다 계산이 바이든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8월 18일이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참. 하고 우리는 좀 이러한 것을 국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지혜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대만에 실제로 미국 60일 이후에 미국이 빠졌을 때 대만에 상륙할 수 있는 유일한 군대는 한국군밖에 없다라는 현재 교수님 상황은 말씀이 그래요. 아마 이 방송 듣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스픽스 시청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충격적으로 처음 받아들일 들었을 수 거야, 있는 아마. 그거 조금 더 이야기였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 그래서 일본이 가장 네. 큰 걱정은 일본 안에서는 예를 들면 생각요르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대만 바로 생각요르도. 옆에 네네, 있는 그렇죠. 네. 일본이 우리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대만은 우리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혹시 대만 침공이 혹시나 일어날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생각요르도도 침공한다. 예, 중국이. 네. 근데 그때 미국이 도와주겠는가? 네, 그런 아까 이야기한 바로 60일 이후. 예, 이후에 그 미국의 의회 승인이라는 그것을 넘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이게 일본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요. 사실 나토가 많은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참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뒤에서 후방에서 네, 지원할 네. 뿐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의회는 뭐냐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전쟁 물자라든가 전쟁 무기 지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예산에 부담이 간다 이러면서 미국의 의회에서 빨리 전쟁을 끝내라 이런 압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도요, 결국은 그러한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새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대만하고 일본의 협력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자민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만 일본 협회. 예, 예. 거기에 그 간사장이 한 이야기가 우리는 혹시 대만 유사시가 일어날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폴란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폴란드.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기는 지원만 해준다. 지원한다. 그 무기도 일본이 지금 그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네. 평화 헌법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살상 무기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일본이 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한국도 조금 그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우리도 지금- 뭐 아마 한국군 자체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미군 기지에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가 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경우는 북한하고 그 또 기지를 중국에서 폭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평택이나 큰산이라든가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오키나와도 그렇고, 그죠? 네. 그 중국이나 또
북한이 그때 또 움직일 이제 수가 있기 대리인 때문에 역할을 또 예.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그 뒤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요. 그 경우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 자칫 잘못하면 세계 대전이 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연도를 공격받으면 우리 한국군이 전면적으로 거기에 그렇죠. 개입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장 최전선에 위험해요. 있으니까 가장 총알바지가 될 위험이. 예. 그러니까 높은 그거는 거죠.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제가 6.25 전쟁 때 보니까요. 6.25 전쟁 때 보면 국군 이게 왜 처음에 초반에는 막 빨리 이렇게 서로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쭉 밀렸다가 다시 반격해서 쭉 올라가서 사실은 일사후퇴라는 게 1951년 일사후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 끝까지 올라가는 게 한 6달밖에 안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밀려서 다시 내려와서 이 휴전선 근방에서 한 2년 넘게 한 3년 가까이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교전을 계속하면서. 근데 이 교전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쟁이 빨리 안 끝나잖아요. 미국도 소련도 이걸 멈추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우리나라 국군이 완전히 사실은 말이 좋아서 무슨 백마고지 전투고 막 그런 거지 굉장히 잔인하게 몰살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굉장히 그렇죠.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의 침공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불똥이 한반도로 튀어버리면 가장 피해가 막심한 게 바로 우리나라다. 예. 그거는 또 국군뿐만이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가 바로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로 한반도 사태로 번지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모든 한국 국민이 인식해가지고 정말 그거만큼은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실 중국을 누가 이렇게 아주 막 지금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대부분 또 중국의 문제점도 알고 있어요. 전체주의 네. 국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돼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우리 한반도에 우리 국민들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만약에 그 길로 갔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때는 우리가 이게 빠져나오고 싶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지금 광복 78주년 이 네. 현실에서 이렇게 전쟁 같은 이야기를 쉽게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약간 일종의 부조리급 같이 느껴지는데요. 네,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이 이제 문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좀 바라보고자 하는 이현주의 토크살롱인지는 충분히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오염수 방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오염수 예, 방류 교수님 이야기를 모시고. 한번 사연 내가 보니까 네네네. 너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오염수 방류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뭐 따로 이렇게 얘기를 굳이 자세하게 얘기는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금 15일 이후에, 그러니까 아마 여름에 휴가철 지나고 나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 8월 내부에서도 말쯤에. 굉장히 네네. 반발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할 것이다. 네. 그래 18일 날 그 한미일 끝나고 아마 뭔가 네, 명분을 만들어서 네, 하지 네,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거는 사실 방류했다 그래서 끝났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30년 이상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방류를 시작을 해도 중단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이 보실 때는 한 5분만 더 할게요. 네,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긍정적 시나리오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 시나리오는 일단 그 현지 어민들이나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현들의 현 의원들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일본 정부가 2015년에
관계자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번에도 그 이야기를 기시다도 했고 담당 장관도 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일본에서는요, 그것을 무시하여서 하기는 반유를 어렵다. 강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혹시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기시다 내각이 지지율 엄청나게 떨어지고 아, 사실상 지금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고 있는 그 지지율 지금 20%대로 들어갔습니다. 만이신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예, 예, 많이 예. 내려갔어? 와.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와. 20%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기시다 내각이 사실상 무너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예, 그렇겠네. 내각제니까 네. 네네. 20%대 되면 못 상당히 견디는 거 어렵습니다.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지율 낮은 3명의 대통령들이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반역사적인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정말 거예요. 그 세 명 다 지금 여러 네. 가지로 문제. 예.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쨌든 재선을 위해서 거기도 20% 이하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전쟁 오래 네. 끌고 하면서 지금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생각되는 게 우리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총리한테. 일단 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 일단 보류하자. 그리고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기본 본격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해본 후에 나중에 어떤 방식이 진짜 이 방류 외에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가를 검토한 후에 비용이 문제라면 같이 분담해서라도 하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것이 현재로서는 좀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되게 주장을 해야 대표를 될 것 엄청 같습니다. 챙기시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네. 아니 어쨌든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반유해도 일본 안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아르프스라든가 네. 손해의 검증이 안 그쵸.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프스를 갖다가 이게 걸러지지 않는 게 알프스. 네. 아르프스 네. 거기 기계 네네. 네, 그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유해도요 네. 준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큰 문제는 많을 것이고 반유하면 또 일본은 그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큰 지진이 또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거기 또 박살이 나면 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이거 끔찍한 상황이죠. 예, 그죠? 예. 자, 오늘 뭐 얘기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죠? 역사하고 같이 엮어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재밌고 또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배경까지 알게 되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저도 재밌었어요. 네.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함께 해주신 분들 한 말씀씩 하시고 또 뭐 한일 관계 전망 뭐 희망 기대 섞어서 말씀하셔도 좋고 마무리 말씀 한 말씀. 기대라고 하기에는 제가 주부 입장에서 주부 입장에서. 오늘은 내용이 깊은 내용들을 논의를 했으니까요.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김치를 직접 담아야 하는. 아,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들 하세요. 일단은 소금. 천일염은 다 사재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놓고 있고 그전에는 김치를 사 먹거나 아니면 절임 배추를 사서 김치를 했다면 그 절임 배추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배추를 사서 직접 절여서 김치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쨌든 정부는 추진하려고 지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최대한 막는 방법을 힘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박예진 의원님. 예, 뭐 아마 우리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일본 정부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강제징용 배상금이냐 보상금이냐 이야기할 때 배상금이라는 말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상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독도는 여전히 입장을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일본에 맞서서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8월 15일 날 꼭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충심을 다해서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심을 다하면 뭔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냐? 주권자 국민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된 이거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옛날에 왕정 시대처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국민들, 그러니까 주권자의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은 어쨌든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엄청나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 한미일 새 지도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한국민들의 여론을 정말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혼자 해결사처럼. 그러니까요. 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 그 다음에 이걸 양보한 문제,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어떤 안전 보장을 위한 이 동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스탠스 문제, 이런 거 모든 거 좀 제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나중에 전쟁 나면 문제되는 거 다 우리 스스로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제발 대변해 달라. 당신이 주인이 아니다. 국민들이 주인이지. 근데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우리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들을 그러니까 한일 그때 1910년도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것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런 운명적 상황들이 막 오게 됐을 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안타깝고 저희가 어쨌든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일 관계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잘 해결될 네,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그렇죠. 하지 말고. 예, 근데 아직까지 두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 정착이 아직 덜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한테 유익한 시간이 됐고요.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그 의원님을 비롯하여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역시 그 한반도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그 역사적으로 남는 그러한 길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또 의원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하고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복절의 이현주의 토크살롱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